할 일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저희 일이 또 이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좋은 일을 하잖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투자 관점에서도 캐시플로우 없이 고정된 자산 갖고 자산을 굴리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때로는 물려있고 장투로 전환되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확실히 바닥을 치고 턴어라고 할 때 과감하게 물타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신규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탈출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내 본업과 수입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뭐 전업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과 의사 선생님을 한번 오랜만에 어찌 보면 뭐 처음인가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의사 그렇죠. 선생님을 모시는 건 네. 우리는 보통 한번 봐봐봐. 눈. 아, 나는 또 눈이 매력이지. 객관적으로 눈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네. 네? 일단 안경을 안 꼈다라는 거는 노안이 나보다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고 눈이 뭐 보배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 안과병원에 가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40, 50대 이렇게 되면서 노안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요 우리 3프로 TV의 공식 안과 주치입니다. 제 눈도 봐주시고요. 정프로 눈도 봐드리고 또 박병창 이사 그때 왜 맞아. 박리라 그러나 이거 저 했었잖아요. 막막 떨어진 거 그것도 다 수술해 주시고 권순우 팀장도 아주 2%만 안 갔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곧 가겠죠. 야,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병실에서 안 만나는 게 좋은데 네. 이분은 그런데 동부이촌동에서 센트럴 서울안과의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투자에 어마어마한 공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 저 안과를 안 하셨으면 진짜 우리나라의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 되셨을 분이네. 주위에 제가 전파하고 다닌다. 그래서 주식을 밝게 보는 방법 그리고 눈 건강에 대한 얘기도 좀 투자를 위해서도 눈이 매우 중요하다. 네. 김균영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도 안경을 끼셨군요. 네, 얇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는 노안은 막을 수가 없어서요. 네. 이천동에서 안과 개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대학병원 교수 생활을 2009년부터 15년까지 하다가 2015년에 이제 동부이촌동으로 오게 돼서 지금 이제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사분들하고 동료분들하고 공동 개업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원래 두 분이 오픈하셔서 병원을 되게 잘 만들어 오셨고 저의 파트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합류하게 돼서 지금은 안과 전문의 8명이 근무하는 그러니까 그냥 큰 동네 병원이 의원이 됐습니다. 아니고요. 네. 안과 종합병원이에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안과가 파트가 많아요. 왼쪽 눈 담당, 오른쪽 눈 담당. 아닙니다. 우리 뭐 정형외과도 뭐 저기 허리, 어깨, 손, 무릎 있듯이 예. 눈도 이제 그 질환이나 부위에 따라서 5파트로 나뉩니다. 몇 파트? 5파트. 어떻게 나눠요? 어머나. 눈에 이제 구조적으로 앞쪽을 담당하는 전환부라고 그래서 그게 저희 파트인데 뭐 질환이나 수술로 치면 시력교정, 각막, 백내장, 노안 이쪽이 저희 분야고요. 그다음 뒤쪽이 이제 망막이라 그래서 뭐 황반변성, 망막병증 이런 것들 치료하고 좀 시리어스하네요, 거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시신경만 보는 파트가 이제 녹내장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 보면 우리가 눈알만 생각하지만 눈꺼풀이나 눈물샘 같은 주변 기기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는 파트를 성형안과라고 또 파트를 나누고 미용 성형도 조금씩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어떤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는 사시 그게 또 전문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별도로 그거까지 해서 5파트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안과하면 그냥 이거저거 다 이렇게 다 하는 그게 건 아니구나. 아닌데 전문 분야가 있네요. 배우시긴 다 배우셨을 텐데 이쪽만 더 오래 다루다 보면 또 생기는 노하우가 있나 보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 안과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눈이 이렇게 조그만데 뭐 이렇게 나눠서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이크로하게 접근할수록 되게 또 분야가 나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로 한 분야라 지금 저희도 뭐 저희 파트랑 망막, 녹내장끼리는 서로의 어떤 그 직연의 깊이가 달라서 그냥 공통적인 건 다 대화가 통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철저히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과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치과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원의도 많고 또 종합병원에도 다 안과 전문의들이 계신데 전에도 이렇게 안과에 환자가 많았나요? 환과가 엄청나게 환자가 많고 그래서 모든 의과대학의 전문의 제일 1등 하는 분들 가고 싶어 하는데 손들라 그러면 안과라 그러더라고요. 안과가 제 생각에는 저도 안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기는 했는데 이제 어떤 노령화의 수혜를 받는 파트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젊었을 때는 뭐 시력 때문에 찾는 거 외에는 뭐 결막염 이런 건 간단한 거라 상관없지만 그렇죠. 40대 50대 되면 모두가 노안을 앓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백내장도 오고 뭐 망막 질환, 황반 변성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노령화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가 안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안과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이따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현대인들의 특성이 업무는 다 핸드폰,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 그렇죠. 걸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죠. 쉴 때는 또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그러면서 뭐 안구건조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에 현대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 눈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줬다. 또 한 예로 뭐 코로나 3년 동안 아이들 시력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만큼 왜냐면 아이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고 멀리 보고 학교 가면 그래도 뭐 10m 칠판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3년 동안은 거의 실내에서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축제하고 밖에도 못 게임하고. 나가고 네. 게임하고 쉴 때 게임하고 하니까 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렇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노령화의 수혜 비즈니스나 네. 저희도 많이 도와드렸네요. 네. 하루 종일 3프로 TV 보느라고 아주 그냥 눈이 빠지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가끔 이제 안과 선생님들 오시면 가장 단골 질문이 눈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아주 전형적인 KBS 가도 하고 EBS 가도 하고 그런 질문입니다만 네. 그 전형적인 답변 말고 네네. 좀 나만의 이런 노하우 있지롱 하는 그런 거 좀 있으면 알려주시죠. 진짜 혹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마 오늘 제가 그 좋아하는 3프로 TV 처음 나와서 방송을 좋아하진 않아서 앞으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 나와서 평소에 잘 못 듣는데 정말 필요한 얘기들 네, 그럼요. 해드리려고 저도 준비를 했는데 네. 네. 눈을 비비지 말라라는 얘기를 꼭 저는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아, 이게 눈을 자주 만지면 결막염도 생기고 각막염도 생기고 눈꺼풀도 염증 생기고 또 다래끼도 많이 오고 오늘도 오전에 제가 진료를 보고 왔는데 비벼서 생긴 염증 환자들만 2-3명을 만났고 비비지만 않았고 만지지만 않았어도 안 생겼을 만한 질환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어떤 보건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잖아요. 손 씻기, 손 씻기. 뭐 만지지 않기, 뭐 평소에도 알코올 소독하고 집에 가면 꼭 손 씻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일상생활하다 보면 항상 손에 뭐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심결에 만지고 눈곱 만지고 이러면서 그때 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도 오지만 눈에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비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노터치. 그다음에 이제 결막에 뭐 빨갛게 피 났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빨갛게 이렇게 피 맺히는 분들 그런 경우도 비벼서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알러지 있고 비염 있고 하면 막 뭐 졸릴 때 비비고 이런 습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근시 난시가 결국에는 안구가 약간 커지고 난시는 각막이 약간 구부러지고 하면서 생기는 변화들인데 그것도 물리적인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더 촉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심각한 질환 중에는 각막을 아주 심하게 비비다 보면 각막의 구조가 약해져서 모양이 변형 오는 실명도 할 수 있는 뭐 원추각막이라는 질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알러지 있는데 뭐 조금 가려워서 이렇게 비볐더니 확 부풀어 오르고 흰자 위에 뭐 물집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막 부풀어 오르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비벼서 악화되는 것들이고 비비게 되면 당연히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게 상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문제들이 많고 백내장도 우리가 알러지 심한 분들이 자꾸 비비다 보면 백내장이 빨리 오고요. 우리 이게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어떤 장애우들 중에 보면 습관적으로 막 눈을 비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다 백내장 오고 망막 박리도 옵니다. 눈이라는 게 어떤 뼈가 없고 말랑말랑한 가죽 공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꾸 비비게 되면
구조적 손상이 조금씩 오게 돼요. 스크래치가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겉에만 아니라 속으로도 온다. 아하. 그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망막 질환, 망막 박리, 뭐 황반 변성 같은 질환도 꽤 유발한다.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비비지 말게 원장님, 하라. 이게 막 비비는 거 말고요. 네네. 피곤하면 우리 특히 어른들 저희 같은 피곤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렇지. 꽉 눌러요. 네네. 그러면 약간 좀 시원해 보이고 그쵸. 눈 감고 마사지지, 꽉 마사지. 누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때요? 따뜻한 온기랑 네. 살짝 접촉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만 깨끗하면. 손만 깨끗하면 살짝 따뜻한 손으로 지그시 댔다가 빼는 거는 괜찮아요. 실제로 온기가 전해지고 눈물 분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나 안구 건조증을 좀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꾹꾹꾹꾹 누르고 계속 문지르면 그거는 이제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많이 일으킬 수 오히려 안 있습니다. 좋구나.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그런 느낌이고 사진으로는 이게 이제 결막염 오늘 오늘 이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오늘 오전에 본 환자들 사진을 급히 넣었습니다. 결막염 환자고 다래끼 아래쪽에 띵띵 부은 다래끼 이 친구도 최근에 알러지 때문에 눈이 가려웠는데 심하게 비비고 나서 다래끼가 생긴 좀 어린 그런 친구인가 아이였고. 봐요, 그죠? 맞습니다. 감염이 된 거죠? 다래끼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처가 나서. 그리고 백내장도 이렇게 눈동자 안에가 뿌얘지는 백내장도 올 수가 있고 이 사진이 흐리긴 한데 이게 망막 안저 촬영을 한 건데 위쪽에 망막이 크게 동그랗게 찢어진 사진이고요. 이거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이제 레이저 치료를 주변에 까맣게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야. 이런 것도 이제 망막 눈을 심하게 비볐을 때 잘 생기고 그게 이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망막이 이렇게 박리되는 안에 이제 물이 차서 망막이 떨어진 거거든요. 위쪽이 지금 저쪽 11시 10시 방향이 망막 박리 사진인데 초록색은 뭐예요? 초록색이 망막이 박리된 부분입니다. 떨어져 나가서 속이 보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풀어져서 풍선처럼 올라와서 보이는 게 이제 빛의 파장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요 부분이 망막이 이렇게 박리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실명의 직전까지 온 상태라서 굉장히 박리가 떨어지는 위협적인 거죠, 상황이고 박리가. 껍질 그때 벗겨졌지. 박병창 맞습니다. 이사 증세가 저거가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저럼 어떻게 치료해요? 저렇게 떨어져 나온 걸 다시 꿰매 이제 붙여요? 수술을 급히 해야 돼서 네. 그때도 아침에 급히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수술을 한쪽 해드렸는데 너무 잘 돼서 바로 1.0의 시력을 회복을 하셨었고 원래는 0.5였던 분도 소수술하면 1.0이 됩니다. 원래 자기 네네. 시력을 원래 자기 시력을 다 되찾으셨고 안타깝게도 1년 뒤에 반대쪽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이어서 수술해드려서 그쪽도 현재 시력을 1.0으로 회복을 하셨고 비벼서 생기는 거 말고 다른 원인도 있어요? 망막 박리가? 곧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근시가 심할 때 안경이 두껍고 근시가 심한 분들이 그 근시라는 건 안구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건데 풍선 부풀리면 얇아져서 잘 터지듯이 근시가 심한 분들은 망막 벽이 얇아져 있어서 어떤 그런 외상이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비비면 안 되고 눈 나쁘면 더 덜 조심을 비벼라 해야 오히려.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눈 외상을 예방하는 건데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이 다쳐서 오는 패턴이 있어요. 또 이렇게 다쳐서 왔어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시즌에는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시즌별로? 시즌별로도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운동하다 다치는 거는 시즌은 아니죠. 사시사철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구기 종목들이 공에 의해서 맞거나 옆에 있는 동반자 어깨나 팔꿈치에 찍혀서 다칠 수가 있지만 제일 심하게 다쳐오는 질병은 배드민턴입니다. 셔틀콕에 맞아서. 제일 가벼워서 제일 안 다칠 것 같지만 예. 배드민턴이 은근히 많이 다치는데 그것도 맞은편에서 상대방이 친 거에 맞는 게 아니라 복식할 때 내 동반자가 친 거를 뒤돌아보다가 왜 안 쳐? 맞습니다. 그러고 딱 먹는 거야. 그렇죠. 이게 때리자마자 라켓을 떠나자마자 거의 1~2m 안에서 맞는 되게 세게 상황이 맞는 아니까 그렇지. 빠르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접하거나 그라인더 같은 걸 하면 불꽃들이 막 튑니다. 그때 고글을 아주 철저하게 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철저히 끼고 하세요. 근데 잠깐 투입되거나 나도 좀 도와줄까? 뭐 이럴 때는 대충 하다가 그게 튀어 들어가면 이 첫 번째 사진처럼 눈에 이게 지금 쇠가 녹아서 그게 박힌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병원에서 바늘로 이제 파내야 되는데 이게 제거되면 괜찮아지긴 하지만 흉이지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동공 이게 눈 전체에서도 가운데 까만 동공 주변은 시축이라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흉터가 생기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뭐가 하여튼 굴절돼서 흉터가 그러니까 투명해야 된 각막에 뿌옇게 흉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뭐 실명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망치질하고 제초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망치질을 하다가 그 못 대가리라고 하죠. 네. 납작한 그게 튀어요? 탁 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잘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각이 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강한 망치질에 의해서 반사로 튀기 때문에 또 아주 작고 날카로운 단단하게 튀어 들어가기 때문에 눈으로 향했을 때는 그냥 눈을 관통하고 들어가요. 오. 그래서 뭐 각막, 수정체, 홍채, 오우. 망막에 콱 박혀 있는 그럼 아까 경우가 있어요. 그 5개 그 전문의들이 다 모여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학병원 가면 뭐 밤새 응급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의료진도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손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술도 그만큼 어렵고 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망막을 손상을 주면 망막 박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것들은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예초기 돌리는 거. 우리 꼭 한 9월쯤 되면 예. 성묘 시즌 딱 부모님 되면 구경하러 갔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예초기 작업을 하는 분들도 다 써야지. 고글을 쓰셔야 돼요. 써야 돼. 네. 근데 그것도 꼭 추석 때 보면 뭐 사촌 동생 형 막 그냥 내가 좀 할게 뭐 너 밥 좀 먹고 있어 이러면서 막 돌리다가, 그럴 때 이제 자갈이나 돌가루, 예초기가 보면 쇠칼날들이 뭐 한 4개 5개 있잖아요. 그게 조각이 나면서 튀면 또 눈을 관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눈뿐만 아니라 얼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전면 고글을 쓰든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면 될것 같아요. 고글을 쓰죠. 네. 그치. 그게 되게 필요하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아이고. 이게 이제 얼굴 CT를 찍었더니 눈동자 안에서 뭐 반짝반짝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왼쪽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쇳가루가 눈 안에 박혀 있는 거를 CT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저 사진. 아까 이제 망막이나 이런 거 보려고 사진 찍었더니 안에 이 쇳가루가 쇠 어우. 조각이 있죠, 눈 안에. 네. 이제 그런 아유. 사진이라 생각만 해도 이때는 끔찍하네. 그러면 그 쇠 피나요? 조각을 아파요? 아니면 어떤 증상은 어때요? 저렇게 되면? 생각보다 아프진 않고요. 네. 이미 뭐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아프진 않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각막도 관통하고 수정체도 관통하고 망막에 피가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응급실로 오면 그다음에 이제 응급 라인들이 쭉 가동해가지고 이제 제일 이쪽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밤에 막 2-3시간씩 수술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파편 제거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꼬매주고 뭐 망막 박리된 거 있으면 또 붙여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또 배는 가르라서 이렇게 들추고 잠깐만 좀 비켜봐라, 아유, 비켜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네. 눈은 비켜봐 하기도 좁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맨 아래쪽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 이게 이제 망막 수술인데 흰자위 쪽을 구멍을 내서 기구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뒤에서 필요한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하고 오, 피난 것도 그렇게까지 제거하고 망막이 떨어진 거 있으면 붙여주고 레이저도 쏘고 여러 가지 시술들을 안에서 하게 좋긴 됩니다. 좋네. 아, 좀 성냥개비 같은 저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뭐 그 절개도 크게 했고 다 꼬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나중에 꼬매지도 않고 그냥 구멍 복강경 수술하듯이 흰자위에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기구들 들어가서 다 저기가 수술을 빈 하고 공간이에요. 합니다. 뭘로 차 있지 않아요? 투명한 젤리,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체라고 그래서 우리 가끔 참치 눈에 있는 그 네네네, 젤리를 그거. 먹을 때가 있어요. 예, 예. 눈물주라고도 하고 술에다가 그게 유리체입니다. 약간 찐득찐득한 단백질 파이버들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파내면서. 네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휘 저어도 망막이 박리가 돼요. 왜냐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투명해 보이지만 앞이랑 뒤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나면 거기가 빈 공간 될 텐데 다 물로 저절로- 차게 됩니다. 눈 안에는 스스로 물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서 수술 다 끝나고 나면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리체라는 거는 꼭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젤리는 아, 젤리 대신 물로 찬다 그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쩔 되는 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깨거나 한밤중에 네. 좀 깰 때가 있잖아요. TV를 켜거나 이럴 때 하루 동안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다가 쓱 이제 보일 때가. 네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노화입니까? 아니면 두 일반적으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안입니다. 음.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초점 전환이 느리다. 아. 옛날에는 책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 밖을 뛰어나가도 바로 잘 보였는데
노안이 생긴 보통 40대 중반 이후로는 그게 느려져서 자는 동안 눈이 긴장이 풀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보려고 하면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0초쯤 돼? 아니 더 걸려. 더 걸릴 수 걸릴 있어요. 수 그래요? 와, 그래서 이제 대단하겠다. 좀 만지기도 하고 네. 그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안 증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는 동안 눈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건조해져 있어요. 자연스러운 눈물 분비가 우리가 꼭 눈물이 막 하품하고 울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지속 분비가 돼야 되는데 자는 동안 눈물 분비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곱이 다 껴 있는 게 말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눈곱이- 눈이라는 게 표면이 마르게 되면 처음에 뿌옇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보려면 눈 표면에 눈물이 코팅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는 눈 표면이 말라 있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고 샤워하고 나오면 좋아져 있는 게 샤워하면서 시간도 지나고 뭐 이렇게 수돗물도 튀고 막 수증기도 생겨 있고 이러면서 건조감이 촉촉해지는 완화되는 거예요. 다시 눈물도 좀 그러면서 나오고. 맞아요. 그 샤워장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오면 뭔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건 운동의 효과. 그런 거야. 눈이 촉촉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분 공급 효과도 같이 있긴 합니다. 2%가 그래서. 나 마음 상해서 막 울고 나서 딱 보면 네. 뭐가 잘 보여요. 네, 비욘디처럼. 제가 뭐 진짜 울더라.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제 밤 딸 때. 그때 또 이제 추석 되잖아요. 밤을 막 신나게 따는데 그거가 눈으로 들어가면 확 박혔다가 얘가 밤송이가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진짜 아프겠다 그거. 근데 꼭 이 밤 가시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맨 끝에 날카로운 팁이 약해서 박혔다 떨어지면 그 녀석이 남아. 팁을 남겨놔요. 이렇게 남겨. 중력에 의해서 똑 떨어지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가시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어디 부딪혔던 데는 끝이 다 무뎌져 있는데 네. 그게 다 눈에는 박혀 있게 박혀 있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밤가시 환자분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그 보통 가시가 최소 뭐 5개에서 10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눈 안에. 안에 예. 각막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표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걸 일일이 파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너무나 작기 때문에 수술 현미경 상으로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 그래서 진료실 현미경이 더 잘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위치와 개수를 다 표시하고 그려가가지고 수술실 현미경에서 누운 상태에서 그걸 이제 파낼 때 다 제거를 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걸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담근슬 폭발. 이건 뭐냐면 우리 샴페인 열 때 뻥 하고 소리 나잖아요. 네. 그리고 코르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집에서 술을 담궈 먹을 때 그게 열릴 때는 더 강력한 폭발이 있어요. 아우.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그게 보통 페트병에다 뚜껑을 꽉 막아놓는데 그게 열릴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빵 하고 저 안에 물이 튀어나가는데 나오고 그럼 술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가스 같은 탄산과 가스 같은 것들이 압축돼 있다가 그게 폭발하는데 하필이면 그 뚜껑에 눈을 맞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공, 뭐 탁구공 아니면 테니스공 이런 거 맞은 것처럼 눈에 큰 부상으로 오게 되는데 이 왼쪽 아래 보면 실제로 그렇게 다치신 분 사진인데 눈동자가 이제 선명해야 되는데 보면 약간 불구스름하고 뿌옇잖아요. 먹는 그거는 거죠, 저건 눈동자. 눈 안에 피가 난 피난 겁니다. 거죠. 그래서 눈동자 안에 피가 고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부상으로 많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상시 그걸 쓰잖아요. 안경. 맞습니다. 이거 쓰면 좀 비교적 안전한 거 그래서 아니에요? 보통 이런 안경이 뭐 운동할 때 맞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뭐 밤가시라든지 이럴 때는 보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경 쓰신 분들이 조금 각막이나 안구 자체는 좀 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한번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기 그래서 때문에 안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 프로도 가끔 이제 노안 안경 쓰는 거 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안 끼잖아요. 네. 근데 안과 의사님 중에 네네. 안경 안 쓰신 분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 안과 의사분들은 그렇게 잘 저기 아는데. 안경 안 쓰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안경 안 쓰게 하는 방법이 없냐. 수술을 많이 하잖아. 네네. 어? 노안 수술 같은 거 많이 해서 아, 이제 그러네, 안경으로도 그러네. 해방되셨죠? 수영도 하시고 좋으시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수술 안 하시나 봐. 안경을 계속 끼시더라고. 그럼 왜 그게 그런 거죠? 이제 실제 진료하면서도 많이 당하는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따님을 수술시키러 오신 어머니가 옆에서 보호자로 왔다가 근데 왜 선생님은 안경 쓰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맨날 듣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저는 원래 안경 쓰는 걸 선호해가지고
또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살다가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어서 이제 노안이 오니까 저도 많이 불편한 거예요. 또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어렵게 시간을 내 가지고 저희 동료 원장님께 수술을 이제 맡긴 겁니다. 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 게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앉아서 수술해 주신 분 저희 동료 원장님인데 이 수술이 제가 전공인데 이제 약간 비전공인 원장님께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됐고 안경을 완전히 벗는 목적이 아니라 안경을 저는 얇게 쓸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시력 검사를 이렇게 지금 수술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됐네 서로 이제 확인하고 제가 바로 안경점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정확 네. 안경 맞추러. 무슨 수술을 하신 변화된 거예요? 레이저로 난시만 줄이는 수술을 했어요. 난시만. 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난시가 줄이면 그 노안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안경을 기존보다 한 반 이상 얇게 쓰고 아하. 벗어도 좀 더 잘 보이고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경을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외모가 이렇게 잘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안경이 꼭 필요한 얼굴이기도 하고 8명의 안과 원장님 중에 한 3분 정도가 수술을 했고 그 기존에 저 대학병원에 근무했을 때도 안과 전문의 중에 한 30%는 수술을 받아서 저도 저희 와이프도 수술했고 누나도 했고 뭐 처남도 했고 다 해서 이제 안과 의사들이 수술을 안 받는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오해가 됐다. 노안 수술을 아니죠. 뭐 젊었을 때 20, 30대는 라식도 하고 또 노안이 생기면 노안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원장님도 노안 때문에 그렇긴 하신 거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안경 안 쓴다는 생각을 할 텐데 수술을 했으면 그게 노안이 오고 나면 조금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20, 30대 어떤 내 시력의 기대치는 안경 벗은 눈으로 모든 걸 선명하게 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네. 노안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멀리가 너무 잘 보이면 가까이는 조금 덜 보여야 되고 또 뭐 이런 컴퓨터 같은 게 잘 보이게 되면 멀리는 살짝 덜 보이게 되고 노안이라는 게 결국은 멀리 가까이를 동시에 선명하게 못 본다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포기하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포기하고 적당한 절충안으로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멀리 보는 안경, 컴퓨터 보는 안경, 또 책 보는 안경 다 쓰는 분들도 있는데 예.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나 정도로 줄이는 거. 그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안경 평소에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안경을 완전히 벗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경을 좀 편하게 쓰는 목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환자분들 진료할 때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은 뭐 이제 이 수술하면 완전히 독수리 눈, 소머즈 눈이 되는 것처럼 상상하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현실은 이렇고 이런 불편함은 좀 남으니 때로는 안경 쓰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책이나 컴퓨터나 멀리나 다 잘 보이는데 노안이 오고 나서 그 노안 수술을 하면 네.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보시면 하나 돼요. 커버 안 되는 거는 그건 별도로 안경을 안경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서 지금 요새는 노안 우리가 라식 수술은 그냥 근시를 없애는 수술로 심플하지만 노안 수술하면 사실 개념이 좀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이제 백내장 갖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수술에 따라서 약간 그 결과나 기대치는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노안 오면 수술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눈이 문제가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나에게 적절한 수술은 어떤 거고 수술했을 때 기대치랑 또 부족한 점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질환을 경험한 분들 특히 우리 오늘은 스케줄 때문에 못 왔어요. 사실 네네. 오늘 진행은 정프로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정프로는 또 그렇더라고. 네. 내가 안과 의사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또 부담된다. 그런 마음이 좀 비단결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신 다음에 네네. 최종적인 두려움은 시력의 저하가 아니라 시력의 상실. 이런 거 되면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 중에도 내가 앞을 못 본다? 이건 진짜 절망이지, 절망.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안 들린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냐, 안과 병원을. 맞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그 패키지 안에도 네. 안과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하거든. 네, 안건 대충 보죠. 네, 네. 그냥 시력 검사하고 말잖아요, 보통이. 네. 그래서 안과의 정기적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될까. 네. 뭘 할 게 있냐. 그러니까. 예. 이 검진 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생후 이제 태어나면 한 번 정도 어떤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동 정기 유치원이나 유아원 시절에 이제 그 어떤 약시 우리가 이제 한쪽 눈이 선천적으로 난시 같은 게 심하면 약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쪽 눈이 보이면 본인도 못 느끼고 부모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상 집에서 이런 걸 안 해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과 오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검사가 필요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아이들이 이제 근시 진행이 많죠.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에 동기가 130명 정도 있었는데 시력을 조사해 보니 90%가 안경을 씁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라 좀 그런 편향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보다 요새 아이들은 또 30년이 다음 세대잖아요. 스마트폰, 코로나 여러 가지 시대에 더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우리 부모님 시절은 나 2.0이야 1.5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 어린이들 중에는 성인이 될 때 시력 1.0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1-20%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또 근시라는 게 한번 생기면 계속 진행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가 꼭 필요하고 40세 이상이 되면 검진이 필요한 게 이제 안과의 많은 질환들이 이제 노화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안도 체크하고 뭐 백내장이나 망막 또 60세 이상 되면 이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백내장이 더 높은 확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이 안 보일 때 스스로 느끼는 병도 있지만 검사해야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녹내장입니다. 황반변성 초기도 검사할 때만 나오고 백내장 초기도 노안과 헷갈리죠. 좀 침침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러다 보면 백내장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검진은 가끔씩 해야 되고 종합검진을 너무 100% 믿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병합검진은 아시다시피 그냥 기계로 몇 번 사진 찍고 모든 뭐 내시경과 혈액검사, 소변검사 포함된 모든 수치를 거의 한두 명이 다 종합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 해독은 보통은 종합검진 전담의 그러니까 일반의 선생님들이거나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해 주는데 그분들이 눈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실 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특히 50대 이상 저희 나이가 되면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맞습니다. 가벼운 마음. 특히 요 표 밑에 보면 안과 검진을 더 잘 봐야 되는 분들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도근시. 근시가 두꺼워서 안경이 좀 두꺼우신 분들이 여러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실제 이게 이제 다 수많은 연구들을 다 종합한 공식적인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시력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근시가 있을 때 눈의 주요 질병들이 얼마나 잘 생기나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위에가 -2, 이게 이제 근시의 도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점점 고도근시, 보통 고도근시를 -6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자기 안경을 못 찾을 정도의 시력이 나쁜 분들은 보통 -한 5, 6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 비교했을 때 백내장이 2배, 3배, 5배 많이 생기고 녹내장도 3배, 4배, 6배 많이 생기고 망막박리도 3배, 9배, 20배 많이 생기고 황반변성은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안경이 두꺼워서 뭐 누구는 젊어서 라식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 자체로 그냥 나는 고위험군인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좋은 분들은 이런 질병이 생길 확률이 예를 들어서 그 연령대에 뭐 1%, 2%라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5%, 10%일 수가 있어요. 고도 근시 그러니까 안경이 두꺼우신 분들. 근시가 굉장히 심해서 안경 두껍게 쓰시는 분들은 정기 검진의 횟수를 꼭 높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들이 합병증으로 눈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백내장도 더 빨리 오고 망막 질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과 검진을 꼭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로 내과를 다니시다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내과에서는 안과를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 자체보다도 합병 증세가 더 무섭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저 중에 녹내장 황반변성은 약이 없어서 그냥 늦추다가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요새 데이터를 보면 녹내장을 앓으신 분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어떤 수명 뭐 80이면 80, 90, 100 수명 때까지
관리만 잘하면 시력을 지키면서 사는 확률이 95%라고 연구가 나옵니다. 괜찮네. 세상의 네. 인식하고 좀 다르네. 관리를 잘하면 더 됩니다. 실명이다.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그건 옛날에 이제 치료 발견도 늦었고, 그 다음에 치료약도 빈약했었고, 그랬을 때 얘기고 요새는 조기 발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치료 기술이나 약제도 많이 좋아져서 네. 요새는 그렇지 않고 황반변성도 옛날에는 그냥 손 못 쓰고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치료약들 우리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우리 루센티스 아일리아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우리 그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지스 에피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최근에 삼천당제약이니 종근당 그런 것들의 그런 주사제들이 황반변성을 스톱시키거나 많이 늦출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치료를 통해서 많이 또 혜택을 보고 실명으로 가는 속도나 기간을 훨씬 연장시킬 수 있어서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다 급여 등재는 되어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일찍 가서 발견하는 게 그런 관건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토피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알러지나 아토피 특히 얼굴에 아토피 있고 이런 분들이 눈을 상습적으로 비비게 돼요. 잘 때도 비비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도 많이 생기고 망막박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검진을 더 필요로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냥 안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주식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죄송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듣고 싶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안질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상식 그리고 이런 정도의 주의점만 갖고 계셔도 아마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이 눈을 위한 행동 이런 걸 좀 좀 수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안질환이 있거나 꾸준히 진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터넷 치면은 어마어마한 병원들 또 광고, 홍보 이런 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과병원을 골라야 되냐? 센트럴 안과병원 가는 거 말고. 네,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병원은 병원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아지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수익 추구도 많이 하고 또 그냥 간단히 진료보는 것보다 큰 수술을 해야 큰 수익이 나고 하니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소비자가 잘 가려내고 내 몸을 내가 평생 관리해야 되는데 한번 수술한 건 또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모든 환자들,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병원을 보면 그냥 병원다운 병원이 있고요. 아니면 약간 수익에 집중하는 병원들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되게 또 수익에 집중하는 병원들은 또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옆 병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또 따라하게 되고 약간 그 동네 효과라는 게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병원을 갈 때는 진짜 아는 의사나 정말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정말 찐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또 전화해 보면 어느 병원이 좋대 이런 걸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지. 그냥 어떤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실손보험. 예전에 보험을 판매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브로커가 돼가지고 보험을 자기가 가입시킨 사람들을 병원에다 이렇게 해주고 공급하고 뒤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게 이제 아예 기업화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권하면 그때는 좋은 병원을 권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많이 주는 병원으로 마진이 높은 데로 당연히 여기서는 20% 주고 여기서는 25% 준다고 하면 글로 또 옮겨가고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기 그런 때문에 병원은 또 빨리빨리 뭘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면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환자 신환을 100명을 한 달에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10명을 수술하는 경우와 50명을 수술하는 경우와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죠.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썼다면 그러니까 수술과 이제 고가의 수술로 이어지는 확률이 월등하게 높게 되죠. 그럼 결국에 환자들은 좀 애매한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데 빨리 수술하게 되고 또 수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이렇게 수술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
과잉 뭐 의료 소비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검사 한두 번 더 받고 검사비 몇만 원 내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어도 받으면 안 되는 수술을 받거나 너무 과잉 수술을 받으면은 그건 되돌아갈 수가 없고 내 몸에 불필요한 칼을 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서 병원을 잘 구별할 필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딱 봤을 때 조금 경험이 있고 눈치가 빠르면 금방 캐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다운 병원은 일단은 계속 환자들로 북적이게 되죠. 그리고 기다려서라도 받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병원들 가면 호텔 같이 차려놨어요. 환자가 많지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는 사람은 다 수술해. 그다음에 막 커피 좀 드릴까요 하면서 너무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급이야. 물론 뭐 성형이나 뭐 이런 데는 원래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도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병원 뭐 정형외과인데 막 커피를 막 대접하고 막 무슨 뭐 호텔을 막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통과 호텔을 막 제공해주고 그건 원래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거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거죠. 거기서 뭔가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만든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 보면 환자 옆에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70대 아주머니가 환자분이 있다 그러면 뭐 옆에 딸이 있든가 뭐 사위가 있든가 아니면 부부끼리 있든가 이런 식인데 그런데 가보면 옆에 이제 브로커가 앉아 있어요. 브로커라는 거는 여기 가보세요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가고 상담할 때도 옆에 있고요. 수술할 때도 옆에 있고요. 다 도와주죠. 서버처럼 이렇게 도와주지만 익숙하시니까 사실 끝나고 수술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가면 거기서 이 사람이 수술비로 얼마 냈고 얼마 매출이 됐으니 뭐 25% 나에게 주시오 이런 식의 생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하고 가려내야 되고 요새 뭐 병원들도 이제 그런 병원들도 유튜브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얼핏 보면 현혹되기가 쉬워요. 근데 막상 병원 가보면 여기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싶으면 좀 그런 걸 가려내야 되고 혹시라도 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자꾸 수술을 빨리 하라고 그러네라는 느낌을 받으면 좀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제2, 제3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 원장님은 막 수익을 추구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돼. 이미 돈이 많으셔? 투자에 성공하셔서? 그건 좀 과장된 무리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내가 더 열심히 하지. 그런 정도로 주식을 잘하죠. 수술보다 투자가 좀 더 쉬우세요? 어떠세요? 저도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잘된 것만 자랑하기 때문에 편향된 인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잘된 게 너무 잘 됐더라고. 저도 물려 있는 주식도 많고 손절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도 항상 많고 하니까 이게 그 수익률 보고 너무 또 믿으시면 안 되고요. 또 뭐 제가 그런 거 하면 또 누가 리딩을 해주냐 어디서 정보를 얻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많이들 그렇게 주식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3프로 TV 보고 수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판단하는 게 단데 사람들은 막 누가 뭐 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없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저도 항상 지금도만 해도 주식시장 계속 조정받고 되게 힘들고 우리 아무리 좀 위대하신 투자자분들도 항상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한 달 뒤엔 어떨지 내년 어떨지 되게 막막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듯이 고민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투자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또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된 시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이건 그냥 캐주얼하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둘 다 패친인데 아주 가끔 투자에 대한 그 얘기도 쓰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장님 투자 이력에 아니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 한두 가지만 좀. 일단 딱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2000년 그때였죠. 그때부터 해서는 2차 전지가 가장 좋게 보였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없었던 시장이 열리는데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커갈 것 같고 마침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그럼 한국이 선도하겠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2차 전지 쪽으로 투자 비중을 되게 집중해서 이제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딱 끝난 시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7월 26일인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요맘때였어요. 그때 장중에 하루에 플러스 막 30% 갔다가 한 50% 가까이 맞습니다. 플러스 20몇 프로 갔다가 마이너스 20몇 프로 끝난 날. 그때 제가 오랫동안 장투도 하고 스윙 매매도 하고 했던 2차 전지 주식들을 다 절반을 한 번에 팔았어요. 회복이 공시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그날도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싶어서 그냥 추억으로 남긴다 하면서 했을 때 그때도 보면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건 이제 에코프로였는데 수익률이 그때 2,600%였었죠. 2,600%는 몇 배인 줄 아시죠? 27배?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계좌에 있는 에코프로도 그때 같이 팔았는데 그때는 몇 번 사고 팔고래서 매번 수익률을 한 300%로 몇 번 3,400%로 한 두세 번 수익을 낸 적이 있고요. 그 2,600%는 저희 와이프 계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안 한. 신경 안 써주셨다. 신경 안 쓴 거야. 그냥 코로나 초창기에 사놓고 그날 보고 장이 하도 수상하니까 이때는 좀 리스크를 줄여서 차익 실현해야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좀 팔아. 그냥 시장가로 던지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수익률이 그거였는데. 사모님 다른 병원 의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저보다 그 시드가 훨씬 작게 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아주 그렇게 거대하진 않습니다. 보통 뭐 그 정도 수익률은 뭐 아파트 한 대 뽑았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2차 전지가 그 당시에는 가장 좋았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일부는 갖고도 계세요?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뭐 10% 정도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때 약간 불안했던 부분이 이미 중국 그 한국에서 그 뭐 아시다시피 뭐 누구 아저씨 뭐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2차 전지 막 랠리할 때 그때 거품이 엄청 이제 꼈었던 건데 거품 끼는 줄 알면서도 저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더 가보자라고 저는 이제 즐기자고 하는 주의였고 근데 그때 이미 중국에서는 2차 전지 재고가 막 쌓여가지고 전기차들 잔뜩 만들어 놓은 게 항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진들 올라오고 우리 건순우 기자님이 사진 같은 거 막 해외 사진 같은 거 올리시고 할 때 그런 콘텐츠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미 뜬 지가 몇 달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투자를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 중국이 과잉 투자해서 산업이 망가지는 과정들을 몇 번 겪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그나마 한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미국 IRA 법안이 나오면서 중국을 약간 배제시키는 정책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건 맞는데 결국에 중국에 의해서 리튬 가격이 박살나고 뭐 양극재든 배터리든 전기자동차든 가격이 다 박살나면 과연 그 법으로 우리의 산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생각은 조금씩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확 꺾이면서 그때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나머지 그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그 뒤에 이제 또 뭐 무슨 21선 깨고 61선 깨고 이렇게 차트에서 무너져 내릴 때 다 마저 이제 정리하면서 2차 전지는 그때 거의 이제 비웠었고 작년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제일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도 반도체 쪽으로 또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또 재밌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좀 냈었기도 했고 또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파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수익 난 거는 좀 절반씩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기는 했었고 항상 주식은 고민을 삶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는 어떻게 되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모르잖아요. 항상 고민하고 그 고민을 제가 항상 3프로TV 들으면서 수많은 전문가들 나오셔가지고 전 3프로TV를 너무 좋아하는 게 진짜 어떤 그냥 뭐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자칭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여의도 제도권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뉘앙스를 통해서라도 계속 전달을 해주시는 게 계속 듣다 보면 현재 트렌드가 그렇구나. 전문가들이 이런 시각으로 시장을 보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쫓아가면서 저의 어떤 뷰도 조금 설정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약간씩 포트를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네. 동료 의사분들이나 뭐 고등학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네. 할 때 대부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투자의 성과나 이력이나 네. 일어나서 야, 김원장 센츄럴은 파트타임으로 돌리고 전업을 해. 이것도 불 들어올 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가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가끔 의사들 중에도 진료보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많긴 하거든요. 수술이 잘 돼도 막 불편하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중에 너무 성격 이상하고 이런 분들은 괴롭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놀아도 심심할 것 같고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에게 할 일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그다음에 저희 일이 또 이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기여하는 네.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투자 관점에서도 이게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그 캐시플로우 없이 고정된 자산 갖고 자산을 굴리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물려 있고 장투로 전환되고 하더라도 물타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 업종이 확실히 바닥을 치고 턴어라고 할 때 과감하게 물타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캐시가 들어 그때는 있어야지. 신규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탈출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마이너스 70% 절망하다가도 플러스 70%로 엑시트를 할 수도 있는 게 또 적절한 투자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본업과 수입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뭐 전업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와 이 의사로서의 길 이걸 병행하시면서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랄까 인생관이랄까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말 아마추어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저보다 고수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거라 확신하고 그래도 제가 이게 3% 나오면서 저는 이런 마인드로 투자합니다라는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요. 일단 첫째, 개인 투자자는 신용을 절대 금물이다. 제가 신용을 1년에 한 두어 번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공모주청약 할 때입니다. 그냥 진짜 한 2, 3일짜리 딱 하고 그다음 바로 3일 뒤에 다시 원복하는 그런 거 외에는 항상 저희가 지금도 시장이 불안한데 시장이 잘 가다가도 여러 가지 센티가 깨지고 흔들리면서 10% 20%씩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결국에 막 투매로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반등을 하거든요. 시장이. 그때 보면 반등 타이밍이 항상 개인의 신용이 반대 매매로 털리는 순간. 그리고 그 반등은 진짜 날카롭게 올라가는 네. 반등이죠. 그걸 그거 못 먹으면 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신용 털린 사람들을 시장에서 아웃시키는 순간이 그때인 것 같고 그때 만약에 신용을 안 썼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미리 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화를 해놓으신 분은 그 반등 타이밍을 같이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신용은 항상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하락장에 대응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뭐 연간 수익률이 30% 50% 이렇게 내더라도 하락할 때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1년 농사 2년 농사 다 까먹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하락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 하락장이면 뭐 작은 종목 비쌀 때 들어간 건 마이너스 90%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90%를 어떻게 10배를 만들겠습니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후회를 하죠. 그냥 마이너스 20대 나올 걸. 마이너스 40대 팔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적절한 현금화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도 사람들이 계속 어떤 컨텐츠를 보다 보면 또 그래도 장은 안 좋아도 요 업종은 좋대, 요 주식은 좋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또 쉽게 자꾸 반등에 베팅을 하거나 그때 잠깐 반짝 좋아 보이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하락을 이길 수는 없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마이너스 30 갈 때 마이너스 5나 10 가면 이 업종은 괜찮았던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게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가장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잘 캐치하고 그때 적절한 수익 실현이나 뭐 차익 실현, 손절도 과감하게 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장이 좋게 보일 때는 그래도 한 90% 이상 현금 유지하되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30% 50% 이상도 현금화를 해서 그것만 잘해도 수익 날 때 어느 정도 내고 장이 좋을 때는 90% 주식 비중을 하더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금 비중에 대한 조절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수많은 좋은 뭐가 좋대 어떻게 미국은 어젯밤 어땠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투자를 하기가 쉬워요. 약간 쏠림 매매죠. 뭐 그냥 일희일비하고 뭐 좋아 보이는 거에 자꾸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한테는 가치 투자가 맞는지 뭐 추세 추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투자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자기 성격, 성향과 자기 직업.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일 때문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주로 아침에 장 오픈할 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할 때 보고 아니면 점심 먹을 때 잠깐 보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단타 매매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침에 팔았다 오후에 사고 뭐 밤에 샀다가 오후에 끝날 때 샀다가 다음 날 아침에 팔고 눈 건강에도 안 좋아요. 네, 그런 이제 뭐 스윙 매매나 단타 매매 이런 거는 저한테 맞질 않아서 저는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항상 지향하는 편이라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매매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떨 때 어떤 조건이 되면 사고 어떤 조건이 되면 팔겠다. 예를 들어서 살 때 이미 얘는 이미 좋은데 이 정도 올랐으니 난 여기서 한 뭐 1-20%만 더 하고 나오겠다라든가 이런 아니면 어떤 좋은 뉴스라든지 호재를 딱 들었을 때 앞으로 그게 반영되면 이 회사가 이 정도 더 잘 가겠구나라 생각하면 그 호재가 반영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애초에 살려고 했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시장을 보는 이제 방법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서는 수급에 맞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주식도 요새 하지만 미국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게 오랜 명언이자 진리처럼 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연준만 보고 한국은 연준과 똑같이 가지도 않고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일종의 큰 저수지 옆에 있는 작은 우물이에요. 한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우물에 갑자기 물이 확 공급될 때와 물이 쫙 빠져나갈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올 때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우르르 몰려 들어올 때 저는 그 외국인 순매수 기준으로 하루에 한 5천억 이상 그걸 이제 의미 있는 기준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이틀 3일 연속 이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되면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급을 항상 보고 그래요. 외국인들은 환율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율이나 매크로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항상 큰 그림 보고 좀 너무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투자를 좀 저는 농사짓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달을 보니까 농사짓는 마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부 다 차익 실현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내 맘대로. 그러니까 보통 어떤 펀드가 어떤 종목을 뭐 1,000억을 샀다가 그거를 이제 뷰가 바뀌어서 이제 나오고 싶을 때는 못 나와요. 바로 못 나옵니다.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런 것만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빨리 발견하면 기관들이 나가기 시작했네. 그럼 나도 그냥 확 나가야지. 개인들의 장점은 그 기동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면서 그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투자를 할 때는 자주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3프로TV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준비할 때도 그냥 항상 틀어놓고 저녁 때 퇴근해서도 많이 듣고 이제 하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3프로TV를 저는 활용하는 방법은 아침 저녁을 항상 들으면서 일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쁠 때는 앱이나 홈페이지 가면 글로도 서머리한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하고 그다음에 꼭 바쁘더라도 챙겨보는 코너가 2개입니다. 이 말씀하니까 저희가 꼭 부탁드린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쓴 겁니다. 아침에 박병창 이사님이 시장을 정말 리뷰를 잘해주시고 표현을 아주 과감하게 하시진 않지만 뉘앙스는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게 테마가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내지는 시장의 뷰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랜 인사이트에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많이 보고 저녁 때는 박근영 부장님이 그날 있었던 모든 뉴스, 주식시장에 미친 좋은 뉴스들, 나쁜 뉴스들과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분도 없죠. 리포트까지 다 리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거 30분만 딱 봐도 시장에 놓치는 거 없이 다 메이저는 다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요새 또 되게 재밌게 보는 게 이거 자꾸 보다 보니까 시청 시간이 너무 늘어났어요. 아침 오프닝 벨 클로징 벨이 재밌죠. 와, 그 김장렬 본부장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두 분이 앵커 2분도 너무 재밌게 하지만 이 2분이 되게 오랜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얘기하는데 네. 이분들도 답은 몰라요. 알죠? 대신에 오랜 경험과 그 공부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예상을 뭐 확률로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그래도 한 70%는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20%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평소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저의 어떤 방향과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눈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진심 어린 조언도 아주 가끔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프로 TV를 통해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네. 활용하는 방법에 네. 대한 지혜를 주셨네요. 네. 센트럴 안과병원의 김균형 원장님 그리고 김균형 투자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